엄마는 이제 끝이야. 베란다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67살 정심은 빨래를 널다 손을 멈췄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죠. 정심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혜린과 아들 도윤이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성년후견 서류 다 준비했어. 약만 계속 바꿔주면 돼. 정심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베란다 벽에 등을 기댔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른 아침 햇살이 마포구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67살 정심은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를 베란다 문턱에 내려놓고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삐걱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그녀는 손자 지우의 작은 티셔츠 한 장을 집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옷감에서 은은한 세탁 세제 향기가 올라왔어요. 오늘도 막내. 정심은 혼잣말을 하며 빨래를 하나씩 빨래대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36해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8시에는 손자를 깨워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 혜린이 병원 행정직으로 일찍 출근하고 아들 도윤도 회사에 가면 낮 시간은 온전히 정심의 몫이었죠. 베란다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분리수거 카트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 어딘가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엄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정심은 빨래 집게로 도윤의 와이셔츠 깃을 고정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아침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갑자기 기계음이 울려 퍼졌어요. 최근 검색 기록을 낭독합니다. 정심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였어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동그란 기기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심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저 기계는 며느리가 1년 전쯤 설치했던 건데 평소에는 날씨나 뉴스를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자동으로 뉴스를 들려주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검색 시각 2월 18일 오후 11시 47분. 정심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상담 전화번호. 검색 시각 2월 19일 새벽 2시 14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심은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스마트 스피커는 계속해서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자가 진단. 검색 시각 2월 20일 오전 1시 52분. 인지 기능 저하 법적 대응. 검색 시각 2월 22일 새벽 3시 20분. 정심은 스피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스피커 윗부분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뚝 끊겼죠.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귀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찾아봤지. 정심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소파는 제자리에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젯밤 설거지를 마친 컵들이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심은 천천히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옆 가스밸브를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36해 교사 생활 동안 매일 교실 창문을 점검하던 버릇이 집에서도 이어진 거였어요. 정심은 밸브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와닿았어요. 성년후 견제도, 요양시설, 치매, 인지 기능 저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심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하지만 또렷한 눈빛. 정심은 자신의 눈을 응시했어요. 나는 멀쩡한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죠. 안에는 김치통, 반찬 몇 개, 우유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비어있는 냉장고였어요. 며칠 전부터 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제가 주문해 둘게요라고 했었죠. 하지만 아직 배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산책로에서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정심의 가슴 속에는 작은 돌덩이 같은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누군가 잠을 못 자고 휴대폰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봤다는 뜻이었어요. 정심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퇴하기 전 학생들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할 때 나타나던 버릇이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 정심은 일어나 베란다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까 떨어뜨린 빨래 집게를 주워들고 남은 빨래를 마저 널기 시작했어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 거실 쪽 스마트 스피커로 향했어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로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심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심은 아파트 단지 우편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우편함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스마트 스피커 사건 이후 그녀는 집안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 문득 우편물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쇠를 돌리자 금속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심은 그것들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안내문, 그리고 낯선 봉투 몇 개. 정심은 봉투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어요. 실버케어 요양원 무료 상담 안내. 봉투 겉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의 눈썹이 모아졌어요. 다음 봉투를 펼쳤죠. 프리미엄 노인 전문 간병 서비스. 또 다음 것은 보험사 우편물이었습니다. 고령 가족을 위한 안심보험 플랜. 정심은 봉투들을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언제부터 왔던 걸까? 그녀는 지난주에도 우편함을 확인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파트 경비원 김 반장이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정심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김 반장님, 죄송합니다. 놀라셨네요. 김 반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찰 점검표였죠. 그게 말이죠, 어머님.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요즘 댁에 밤에 불이 자주 켜지던데요. 새벽에도요. 정심은 멈칫했습니다. 새벽에요? 네. 제가 새벽 2시쯤 순찰을 도는데 며칠 전부터 댁 거실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시간씩이요. 정심의 머릿속에서 스마트 스피커가 읽어준 검색 시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14분, 새벽 3시 20분. 그 시간에 누군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신지 김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마 며느리가 일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고요. 김 반장은 안도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입술을 달싹였죠. 저기 어머님, 요즘 우리 단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일이요? 네. 가족 간에. 뭐 어려운 일들이요. 김 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15년째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김 반장이 클립보드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가족이면 다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모든 기록을 남기거든요. 순찰 일지도 사진 찍어두고 민원도 다 녹음하고요. 그는 클립보드를 톡톡 두드렸어요. 믿음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더 안전하다고 할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정심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믿음과 기록. 그녀는 손에 들린 요양원 안내 봉투들을 내려다봤어요. 기록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요즘은 말보다 기록이 더 정확하니까요. 말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은 안 변하잖아요. 김 반장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뭐 이상한 일 있으시면 꼭 기록해 두세요. 메모라도 좋고 사진이라도 좋고요.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형태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럼 저는 순찰마저 돌아야 해서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김 반장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정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에 든 우편물들을 봤어요. 요양원 안내문, 간병 서비스, 보험, 모두 노인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죠. 정심은 우편물들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아파트동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로비 게시판을 봤어요.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안내, 주차 안내, 그리고 구청에서 나온 복지 안내문도 있었어요.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정심은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가까이 다가가야 했어요. 안내문에는 여러 전화번호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작은 것이라도 기록해 두세요. 당신의 기록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심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신의 기록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정심은 바로 타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었죠. 플래시가 번쩍했어요.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야 정심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김 반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믿음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안전하다. 말은 변해도 기록은 안 변한다. 정심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들 도윤, 며느리 혜린, 손자 지후. 그들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들었던 스마트 스피커의 목소리, 우편함에 쌓인 요양원 안내문들, 새벽에 켜진 불.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혜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도윤도 회사에 있었고, 지우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정심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우편물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죠. 요양원 안내문 속에는 컬러로 인쇄된 팸플릿이 들어 있었어요. 깨끗한 시설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한 간병인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그것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을 어딘가로 보내려는 계획서처럼 보였습니다. 정심은 서랍을 열어 빈 노트를 꺼냈습니다. 36해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늘 곁에 두었던 습관이었죠.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메모했었어요. 이제 그 습관을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2월 24일.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 스피커에서 성년후 견제도 검색 기록이 낭독됨. 검색 시각은 새벽 시간대. 우편함에 요양원 안내문 다수. 경비원이 새벽에 우리 집 불이 자주 켜진다고 알려줌. 정심은 펜을 멈추고 자신이 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로 쓰고 나니 더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믿음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안전하다. 김 반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심은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메모부터 시작해야겠네. 정심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정심은 식탁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제 작은 경계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빈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어젯밤 정심은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스마트 스피커, 우편함, 새벽의 불빛, 그리고 김 반장의 말. 잠결에도 노트에 뭘 적어야 할지 생각했었죠.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심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냉장고 안을 찬찬히 들여다봤죠. 김치통 하나, 시든 상추 몇 장, 우유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어요. 정심이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봤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요즘 배송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배송은 오지 않았어요.
정심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죠. 2월 25일. 냉장고 거의 비어 있음. 일주일째 장복이 미루어짐. 거실 한쪽 선반 위에는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을 내려다 펼쳤어요.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바인더였죠. 정심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통신요금 고지서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체. 정심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녀는 매달 25일이면 자동이체로 요금을 냈습니다. 36해 교사 생활 동안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죠. 연체될 이유가 없었어요. 정심은 바인더를 더 넘겼습니다. 다른 고지서에도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납부 기한 경과. 재발송.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또 적었어요. 여러 고지서 연체 확인. 자동이체 설정돼 있었는데 거실 한 구석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모두 반품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여러 쇼핑몰 물류센터였어요. 정심은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새 주방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설거지 세제, 수세미, 행주. 모두 미개봉 상태였죠. 왜 이걸 반품하지? 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며칠 전 정심이 직접 주문했던 것들이었죠. 혜린에게 부탁해서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들이 반품 상자에 들어있을까? 정심은 다른 상자도 열어봤습니다. 손자 지우를 위한 옷들이었어요. 4살짜리 아이 옷. 지우의 옷은 요즘 작아져서 새 것이 필요했었죠. 정심이 골라서 주문했던 건데 이것도 반품 대기 중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내가 주문한 물건들이 전부 반품 준비 중. 누가 했는지 모름. 정심은 지우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우는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정심은 지우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 작았습니다. 지우는 키가 빠르게 자라는 아이였어요. 몇 달 전 옷은 이미 맞지 않았죠. 정심은 옷장을 닫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보관돼 있었어요. 정심은 서랍 배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정심은 정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36해 동안 교무실 책상을 늘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었죠. 연필은 왼쪽, 서류는 오른쪽, 도장은 서랍 안쪽. 이 서랍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장은 항상 가장 안쪽에, 도장은 통장 왼쪽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도장이 통장 오른쪽에 있었고 통장도 조금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닫을 때 정확히 원래대로 놓지 못한 거죠. 정심은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랍 배열이 바뀌어 있음. 누군가 내 서랍을 열어봤음.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곧 식구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정심은 노트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 혜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깼어.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리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을 힐끗 봤죠. 어머님, 냉장고 좀 비었네요. 제가 오늘 주문할게요. 괜찮아. 내가 시장 갈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혜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8시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아들, 어젯밤 늦게 잤어? 정심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네, 회사 일이 좀 밀려서요. 요즘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죠. 정심은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도윤과 혜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은 정심의 몫이었어요. 정심은 지우의 옷을 입히면서 발견했습니다. 티셔츠 소매가 팔에 꽉 끼었어요. 바지도 발목이 다 보일 정도로 짧아졌죠. 지우야, 이 옷 불편하지? 응, 할머니. 좀 작아.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마음이 아팠어요. 지우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반품 상자에 든 새 옷들이 떠올랐죠. 유치원까지 지우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심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뭔가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죠. 편의점 카운터에는 젊은 알바생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심이 인사했습니다. 알바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여기서 문서 출력도 되죠? 네, 가능하세요. 복사기 저쪽에 있어요. 정심은 복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사기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 안에 버려진 종이들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무심코 들여다봤죠. 그리고 멈칫했어요. 쓰레기통 맨 위에 출력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월 23일 새벽 2시. 출력 매수는 15장. 정심은 조심스럽게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는 출력물 미리 보기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글자가 작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 신청서.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었어요. 편의점을 나와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심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2월 23일 새벽 2시. 편의점에서 성년의견 관련 서류 출력. 15장. 누가 했는지 확인 필요. 정심은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기록을 보는 방법을 찾았어요. 집 공유기 설정 화면에 들어갔죠. 연결된 기기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정심의 휴대폰, 도윤의 휴대폰, 혜린의 휴대폰, 거실 텔레비전, 스마트 스피커, 그리고 낯선 기기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새 태블릿. 정심은 이 기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태블릿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연결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활동 기록이 있었죠.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조각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빈 냉장고, 연체된 고지서, 반품될 물건들, 뒤틀린 서랍, 편의점 영수증, 낯선 기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정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정심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음. 증거를 더 모아야 함. 조심해야 함.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가슴은 차가웠어요. 오후 2시 정심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내과 주치의를 만나 혈압약을 처방받았죠.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침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접수 창구의 호출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정심은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러웠습니다. 전에는 없던 증상이었죠.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약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 봉투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아모린 50mg. 하루 한 번 복용. 정심은 36해 동안 교사로 일하며 세심함을 키웠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그 습관이 이번에도 작동했어요. 정심은 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흰색 타원형 알약이었어요.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알약을 자세히 봤습니다. 알약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각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비프로 75. 정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라벨에는 아모린 50mg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알약에 새겨진 이름은 비프로 75였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용량도 달랐죠. 정심은 손이 떨렸어요. 205번 윤정심님. 스피커에서 호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약 봉투를 꽉 쥐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주치의 박 선생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의사였습니다. 정심을 3년째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생님, 약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박 선생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약이요. 봉투에 적힌 이름하고 알약에 새겨진 게 달라요. 정심은 돋보기로 확인한 알약을 보여줬습니다. 박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잠시만요. 박 선생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눈썹이 점점 모아졌어요. 정심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르신, 이거. 박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가 처방해 드린 건 아모린 50mg입니다. 혈압약이죠. 그런데 이 알약은 그는 화면을 정심에게 돌려보였어요. 비프로 75mg이에요. 이것도 혈압약이긴 한데 성분이 조금 다르고 용량이 더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선생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두 약 모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분 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용량도 다릅니다. 어르신께는 50mg이 적정량인데 75mg은 과다해요. 그럼 제가 잘못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약을 드셨어요? 일주일쯤 됐어요. 그때부터 어지러웠어요.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바로 과다 복용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혈압 재봐야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정심의 혈압을 쟀습니다. 기계가 팔을 조이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몇 초 후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죠. 90에 55요. 간호사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박 선생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정상보다 많이 낮습니다. 어르신의 평소 혈압은
120에 75 정도거든요. 지금은 위험한 수준이에요. 다행히 일주일밖에 안 드셨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더 드셨으면 실신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심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은 계속 말했어요. 약국에서 조제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약을 바꿔 담았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 혹시 집에서 다른 분이 약을 만지셨나요? 정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은 항상 부엌 찬장에 보관했었죠. 정심 혼자 관리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혜린이 찬장을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님, 약들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이 약이 바뀐 게 실수일까요? 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정심을 깊이 들여다봤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약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실수든 고의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처방전을 새로 썼어요. 일단 원래 처방대로 아모린 50mg을 새로 드릴게요. 일주일치만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혈압 체크하세요. 그때 상태 보고 다시 처방할게요. 이 약은 어떻게 하죠? 정심이 비프로 약이 든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박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가지고 계세요. 증거로 필요할 수 있어요. 증거요? 네. 만약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면. 박 선생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약국에서 새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심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는 2개의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약, 하나는 잘못된 약. 아니, 바꿔친 약. 정심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2월 26일. 약 봉투 라벨과 알약 각인 불일치 확인. 처방은 아모린 50mg이었으나 실제 알약은 비프로 75mg. 의사 확인 결과 과다 복용 상태. 혈압 위험 수준으로 하락. 일주일 전 혜린이 약 정리함. 주치의가 증거 보관 권고. 글을 다 쓰고 나니까 현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친 거였습니다. 정심의 몸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왜냐고요? 정심의 머릿속에 스마트 스피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성년후 견제도, 치매 초기 증상, 인지 기능 저하. 만약 정심이 약 때문에 쓰러진다면, 만약 계속 어지러워하고 정신이 흐릿해진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이가 드시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성년후견 신청이 정당화될 거예요. 정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36해 동안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위기 앞에서는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라는 것.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잘못된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라벨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죠. 그리고 알약도 찍었어요. 각인이 선명하게 보이게. 빛을 비춰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처방전도 찍었어요. 박 선생이 적어준 메모도 찍었죠. 사진들을 확인하고 정심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세계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협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일어나 내렸어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도윤과 혜린이 있을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고 정심을 기다리겠죠. 평범한 가족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심은 가방 속 약 봉투를 만졌습니다. 증거.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도윤과 혜리는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죠. 지우도 깊이 잠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심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 닿는 곳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오후에 인터넷에서 찾아둔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학대 전담 번호, 구청 복지과. 전화 한 통이면 됐어요.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친 약, 편의점 영수증, 연체된 고지서. 증거는 충분했죠. 정심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켜졌어요. 손가락이 전화 앱 위에 머물렀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지? 정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조사가 시작될 거고요. 도윤과 혜리는 어떻게 될까? 혹시 구속될까?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될까? 그리고 지우는, 4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정심을 보며 웃던 그 얼굴. 할머니 안녕 하고 뛰어오던 작은 몸.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하던 목소리. 만약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지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큰 금액 이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번 이체 내역이 있네요. 합계가 800만 원 정도예요. 정심은 얼어붙었습니다. 800만 원. 그녀는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체 날짜, 금액, 받는 사람 계좌. 모두 낯선 정보였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카드를 빌려주신 적은요? 정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 혜린이 어머님,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좀 도와드릴게요 하며 휴대폰을 잠깐 빌려갔었습니다. 그때 뭘 한 걸까요? 고객님, 본인 동의 없는 이체라면 신고하셔야 해요. 금융사기일 수도 있고요. 직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신고. 또 그 단어였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00만 원. 바꿔친 약. 성년 의견 서류.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가족이 무너져요. 도윤은 전과자가 될 거고 혜린도 마찬가지겠죠.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정심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신고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또 누르지 못했죠. 대신 은행 앱을 열어 사실조회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일단 정확한 내역부터 확인하자. 그 다음에 결정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계속 생각했어요.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증거만 모아둘까? 혹시 직접 대면해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혜린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좀 걸었어.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린의 얼굴을 봤어요. 예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노트에 적었어요. 신고하면 가족이 무너진다. 하지만 신고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일 은행에서 정확한 내역 확인. 그때 다시 결정. 노트를 덮으며 정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2월 28일 아침 9시 정심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적어둔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거 목록이었죠. 정심은 3페이지를 넘기고 제목을 적었어요. 증거 수집 계획. 어젯밤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요. 당장 신고하지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기로 했어요. 대신 철저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36회 교사 생활이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한다는 것. 정심은 휴대폰 설정 메뉴를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찾아 켰어요. 모든 통화 자동 녹음. 스위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될 거예요. 다음은 스마트 스피커였습니다. 정심은 거실로 나가 스피커 앞에 섰어요. 스마트폰으로 스피커 관리 앱을 열었죠. 히스토리 기록이 쭉 나타났습니다. 검색어, 명령어, 시각. 정심은 이것을 화면 캡처했어요.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기록들을 꼼꼼히 찍었죠. 성년 후견제도 신청 절차. 2월 18일 새벽 2시 47분. 노인 요양시설 입소 비용. 2월 20일 새벽 1시 52분. 치매 진단 기준. 2월 22일 새벽 3시 20분. 각 항목마다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정심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실수 없이 차분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은 인터폰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인터폰에는 방문 기록이 남았어요. 정심은 인터폰 화면을 눌러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택배기사, 관리사무소, 이웃, 그리고 낯선 방문자들도 있었어요. 2월 15일 오전 11시, 실버케어 상담사, 2월 19일 오후 3시, 보험 설계사. 정심은 이 기록들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게 여러 장 찍었죠. 정심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느리가 3개월 전에 설치해줬던 컴퓨터였어요. 어머님, 인터넷 쓰시면 편하세요. 그때는 고마웠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컴퓨터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연결된 기기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정심의 휴대폰, 도윤의 휴대폰, 혜린의 휴대폰,
스마트 스피커, 텔레비전, 그리고 새 태블릿. 정심은 이 기기의 연결 시각 기록을 캡처했어요. 매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활동했던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력 사용량이었습니다. 정심은 한국전력 앱에 로그인했어요. 시간대별 전력 사용 그래프를 확인했죠. 지난 한 달 그래프를 봤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날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스마트 스피커 검색 시각, 태블릿 접속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정심은 이 그래프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날짜별로 시간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검색 시각, 태블릿 접속 시각, 전력 급증 시각. 세 가지가 정확히 겹쳤어요. 모두 맞아떨어지네. 정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심은 은행에 갔습니다. 어제 예약했던 사실조회 시간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정심을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정심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죠. 3개월치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직원이 종이를 정리해 정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전체 입출금 내역입니다. 혹시 이상한 거래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정심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금 입금, 공과금 자동이체, 마트카드 결제. 평범한 거래들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낯선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2월 5일, 200만 원 이체, 2월 12일, 300만 원 이체, 2월 21일, 300만 원 이체. 받는 사람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심은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저희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경찰 조사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단 거래 내역서 자체가 증거였으니까요. 이 내역서 추가로 한 부 더 뽑아주시겠어요? 보관용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한 부 더 출력해줬어요. 정심은 두 부를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보관하고 하나는 다른 곳에 숨겨둘 계획이었죠. 은행을 나와 정심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복지과를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노인 보호 관련 상담 받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있었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심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안전 콜백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만약 전화를 안 받으시면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저는 독거노인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가족과 함께 살아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심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시간은 어르신이 정하실 수 있어요. 정심은 서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전화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로 정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라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였죠. 만약 그때 전화를 못 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전화 오면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오며 정심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안전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죠. 집으로 돌아와 정심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날짜별로 폴더에 넣고 문서들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도 자료는 안전할 거예요. USB 메모리도 하나 꺼냈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도 저장했어요. 이 USB는 경비실 김 반장에게 맡겨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경찰에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려고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정심은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화 녹음, 모든 증거 이중 백업, 안전 콜백 서비스 신청 완료. 이제 준비됐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할 준비. 기록이 나를 지킬 것이다. 정심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심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조사자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3월 2일 오후 정심은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새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러 온 거였어요. 약국에는 40대 후반의 여성 약사가 있었습니다. 정심이 3년째 약을 받던 곳이었죠. 어르신, 오늘은 혈압약이죠? 네. 그런데 약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정심은 가방에서 비프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꿔친 그 약이었어요. 약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죠. 이건 다른 약국에서 받으신 거네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이 약이요. 라벨하고 안에 든 약이 달라요. 혹시 약국에서 이런 실수 자주 나나요?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알약을 손에 올려놓았어요. 각인을 자세히 봤죠. 이건 명백히 다른 약이에요. 조제 실수치고는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뇨? 우리가 조제할 때는 컴퓨터로 처방전을 확인해요. 그리고 약을 담을 때도 바코드를 스캔하거든요. 실수로 다른 약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렇게 성분까지 다른 약은요. 약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약국에서 나간 후에 누군가 바꿔 넣은 것 같아요. 박스만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각인으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꼭 각인을 확인하세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의 말이 확신을 더해줬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습니다. 약국을 나와 정심은 보험사 지점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보험 안내문에 적힌 주소였어요. 상담 창구에 앉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심은 안내문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우편물 받았는데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직원이 안내문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심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고령 가족보험 상담 신청 내역이 있어요. 2월 17일에 접수됐네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혹시 누가 대리로 했나요? 직원이 화면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위임장 사본이 첨부돼 있네요. 따님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임장. 그녀는 위임장을 쓴 적이 없었어요. 위임장 사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본인 외엔 보여드릴 수 없어요.
혹시 가족분께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보험사를 나오며 노트에 적었어요. 위임장 사본 제출됨. 내가 쓴 적 없음. 위조 가능성. 저녁 무렵 정심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며칠 전 성년후견 서류 영수증을 발견했던 곳이었죠. 정심은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습니다.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들고 갈게요. 정심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서 밤에 출력하시는 분 많아요? 네, 꽤 있어요. 새벽에도 가끔 오세요. 새벽에요? 네. 이 근처 분들이 급하게 출력할 거 있으면 오시거든요. 저희가 24시간이라. 알바생이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더 물었어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누가 출력하던데 자주 오는 분인가요? 알바생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날이요.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류 많이 뽑으셨어요. 십몇 장. 계산하실 때 좀 급해 보이셨어요. 여자분이요? 네. 30대 정도? 정장 입으셨던 것 같아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30대 여자. 정장. 혜린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비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김 반장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정심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산책하셨어요? 응. 김 반장님, 혹시 우리 집에 낮에 누가 온 거 보셨어요? 택배 말고요. 김 반장이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보험 설계사 한 분 오셨던데요. 그리고 요양원 관련 분도 오셨고요. 제가 부른 게 아닌데 왜 왔을까요? 가족분이 부르신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상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약사의 말, 보험사 직원의 말, 편의점 알바생의 말, 김 반장의 말.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3월 4일 정심은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캡처 화면, 전력 사용량 그래프, 인터폰 방문 기록, 은행 거래 내역서, 약 봉투 편의점 영수증. 마치 형사가 사건을 분석하듯이 하나하나 배열했어요. 정심은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가로선을 그었어요. 타임라인이었죠.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 아래에 사건을 기록했어요. 2월 5일, 첫 번째 이체, 200만 원. 2월 12일, 두 번째 이체, 300만 원. 2월 15일, 오전 11시, 요양원 상담사 방문. 2월 17일, 보험 상담 신청, 위임장 위조. 2월 18일, 새벽 2시 47분, 스마트 스피커 검색, 성년후견 제도. 2월 19일, 새벽 1시 52분, 요양원 검색, 보험 설계사 방문. 2월 21일, 세 번째 이체, 300만 원. 2월 23일, 새벽 2시, 편의점에서 서류 출력. 15장. 정심은 손을 멈추고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돈이 빠져나간 날과 방문자가 온 날, 검색이 이루어진 날. 모두 연결돼 있었죠. 마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듯 진행됐었어요. 정심은 전력 사용량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엑셀로 만든 표를 열었어요. 새벽 시간대 전력 급증일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죠. 2월 18일
2월 20일, 2월 22일, 2월 23일. 모두 스마트 스피커 검색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새벽마다 깨어서 이걸 준비했어. 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흔적이 남았으니까요. 정심은 인터폰 방문 기록 사진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각 방문 시각과 방문자 정보를 문서 파일로 정리했어요. 요양원 상담사 방문 시각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때 정심은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정심이 없는 시간을 골랐던 거죠. 반품 택배 송장 사진도 다시 봤습니다. 송장에 적힌 날짜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2월 16일, 2월 19일, 2월 22일. 정심이 주문한 물건들이 반품 신청된 날들이었습니다. 정심은 은행 앱을 열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 날짜들에 카드 결제 취소 내역이 있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취소했네. 내가 모르게. 정심은 이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에도 복사했어요. 다음은 약 사진이었습니다. 정심은 두 약 봉투를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는 올바른 처방약, 하나는 바꿔친 약. 라벨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각인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주치의가 써준 메모도 함께 찍었죠. 용량 과다, 위험. 정심은 모든 사진에 파일명을 붙였습니다. 증거 1 스피커 로그, 증거 2 전력 그래프, 증거 3 인터폰 기록, 증거 4 은행 내역, 증거 5 약 비교 증거 6 반품 송장. 번호를 매기니 더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정심은 요약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 제목을 적었어요. 사건 정리 보고서, 그리고 차례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각 항목마다 관련 파일 이름을 연결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36회 교사 생활이 가르쳐준 기술이었죠.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법. 문서 마지막에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상의 증거로 볼 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판단됨. 재정 착취, 건강 위협, 법적 권리 박탈 시도의 증거 확보.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와 USB에 이중 백업됨. 정심은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 종합보고서로 정했어요. 이것도 클라우드에 올리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날짜가 맞는지, 파일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정심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컴퓨터 사용이 서툴렀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필요는 사람을 가르쳤죠. 정심은 USB를 빼서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김 반장이 순찰 기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심은 지퍼백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자료예요?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요. 이거 경찰에 전해주세요. 꼭이요. 김 반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부탁드려요.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반장은 더 묻지 않고 지퍼백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제 금고에 잘 보관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심은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모든 증거 정리 완료. 타임라인 작성. 보고서 작성. 클라우드 및 USB 이중 백업. 김 반장에게 USB 보관 의뢰.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안 바뀐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정심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3월 6일 저녁 7시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정심, 도윤, 혜린, 그리고 지후.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정심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오늘을 위해 이틀을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할 말을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심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혜린아. 정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도윤이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혜린은 정심을 봤어요. 네, 어머님. 뭐가 궁금하세요? 정심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식탁 위에 펼쳐놓았죠. 이거 지난 3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심은 손을 들어 글을 멈췄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심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로그 출력물이었어요. 누가 새벽마다 이런 걸 검색했지? 성년후 견제도, 요양원, 치매 진단, 우리 집 스피커로. 혜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정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3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약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야? 내 혈압약이 바뀌어 있었어. 용량도 다르고 성분도 달라.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 과다 복용이라고. 도윤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 너는 몰랐을 수도 있지. 정심은 도윤을 보다가 혜린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혜린 씨는 알고 있었어. 내 약을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로 약이 바뀌었어. 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왜냐고? 정심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과 인터폰 기록이었어요. 2월 23일 새벽 2시. 편의점에서 누가 성년후견 서류를 출력했어. 30대 여자. 정장 입은.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요양원 상담사가 우리 집에 왔어. 누가 불렀겠어? 식탁 위는 정적이었습니다. 지우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혜린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약도 헷갈려 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저희가 걱정돼서 알아본 거예요. 정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숨긴 거지. 내가 주문한 걸 취소하고 반품 신청한 것도 너희야. 어머님.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윤아, 너도 알았어? 내 엄마 통장에서 800만 원 빠져나간 거?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죠. 회사에서 문제 생겼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갔어. 내 동의도 없이.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죠.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법대로 하시죠. 어차피 성년 의견 신청하면 다 드러날 일이에요. 어머님이 더 이상 혼자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 법대로. 정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좋아. 법대로 하자.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게. 정심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증거는 이미 백업돼 있어. 클라우드에도 USB에도. 너희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도 소용없어.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구청에서 안전 확인 전화가 와. 매일 오후 5시.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게 돼 있어. 정심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 지금 당장 멈추고 내 돈 돌려줄래? 아니면 내가 신고할래? 식탁 위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워. 정심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다 지킬 거야. 그 말은 지우에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죠. 3월 7일 아침, 정심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밤새 누군가 놓고 간 거였어요. 정심은 서류를 집어들었죠. 성년의견제도 안내 브로슈어.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과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심은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동의로 신청 가능,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가 봐도 혜린이 표시해 놓은 거였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고용 계약서 샘플. 역시 형광펜 표시가 가득했어요. 24시간 케어, 전문 간병 서비스, 가족의 부담 경감.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설문지였습니다. 노인인지 기능자가 진단 테스트. 30개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최근 깜빡하는 일이 잦습니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날짜를 혼동합니까? 항목 옆에는 빈 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작성되지 않은 설문지였죠. 정심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목록에 추가했어요. 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합법의 외피를 입히려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사 김진수입니다. 예약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예약 안 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댁 며느님께서 어머님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정심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불편해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함 두고 갈게요. 남자가 명함을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인터폰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현관문을 열었죠. 명함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 혜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정심을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상담사분 오셨죠? 보내지 않았어. 내 동의 없이 부른 거잖아.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님,
문 비밀번호 바꿀게요. 요즘 범죄가 많아서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 내 집 비밀번호는 내가 정해. 정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혜린이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이 집 명의가 도윤이에요. 어머님이 증여하셨잖아요. 3년 전에 정심은 숨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3년 전 상속세를 줄이려고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꿨었죠. 그때는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통장도 공동 명의예요. 도윤이랑 기억 안 나세요?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심은 기억이 났어요. 2년 전 혜린이 말했었죠. 만약을 위해 공동명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혹시 쓰러지시면 병원비 못 내잖아요. 그때도 믿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문제 없어요, 어머님. 저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혜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신청서. 이건 아직 작성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어쩔 수 없죠. 의사소견서 받아서 신청하면 돼요. 어머님 최근에 약도 헷갈리셨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정심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혜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도, 돈도 심지어 정심의 자유까지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도윤이는 알아? 내가 이러는 거? 도윤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저희는 한 팀이죠. 혜린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시면 돼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어요. 성년 의견 브로슈어, 간병 계약서, 요양원 신청서, 모두 합법적인 서류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족의 보살핌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심은 알았습니다. 이건 감옥이었어요. 법이라는 이름의 감옥. 합법적으로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져가고, 합법적으로 한 사람을 가둬버리는 시스템. 정심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노트 앱에 적었어요. 상담사 방문, 혜린의 협박,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학대. 법으로 나를 가두려 함.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음. 더 빨리 움직여야 함.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배신감이 깊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3월 8일 저녁 8시,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 서류와 휴대폰이 들어 있었죠. 정심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과 혜린이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혜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관문 앞을 막아서 있었죠. 어머님, 가방 좀 주세요. 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싫어. 정심이 가방을 더 꽉 안았습니다. 혜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정리 아니잖아. 빼앗으려는 거지.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린이 또 한 걸음 가까이 왔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휴대폰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금 고지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거짓말. 내 증거 지우려는 거잖아. 정심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비켜, 도윤아. 나 나가야 해. 어디 가시게요? 밤인데. 도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혜린이 정심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정심은 가방을 가슴에 안았죠. 혜린이 가방 손잡이를 잡았어요. 어머님 주세요. 놓아. 두 사람이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심의 힘은 약했어요. 혜린이 가방을 잡아당겼고 정심은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 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은행 내역서, 약사진, 스마트 스피커 로그, 편의점 영수증. 모든 증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혜린이 재빨리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모아둔 거예요? 혜린이 서류를 하나씩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 오빠 어머니가 우릴 조사하셨네요. 도윤이 다가와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래, 조사했어. 너희가 한 짓 다 기록했어. 정심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혜린이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안 돼.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은행 내역서, 약사진, 모든 증거가 찢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복사본이 있다고 하셨죠? USB랑 클라우드에. 혜린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심의 휴대폰이었어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줘. 혜린이 휴대폰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어머니 생년월일 해봐. 도윤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정심은 눈물이 났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앱을 열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여기 다 있네요. 증거 파일들. 혜린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거 내 거야. 정심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혜린이 삭제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USB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어머님 안 알려주시면 집 안다 뒤질 거예요. 어차피 찾을 거예요.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USB는 경비실에 맡겨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정심의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아들을 봤어요. 도윤아, 정말 이러려고 그랬어? 내 엄마한테?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혜린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USB는 없었어요. 없네요. 어디 숨겼어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세요. 휴대폰도 없고 서류도 없고 그리고 내일부터 문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혜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어머님 서명이에요. 진짜는 아니지만 충분히 비슷하죠. 필요하면 이걸로 은행도 가고 구청도 가요. 정심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위조 서명.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였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혜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어요. 정심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증거들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죠. 정심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졌나? 정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안전 콜백. 내일 오후 5시. 구청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정심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3월 9일 새벽 3시, 정심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정심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야. 정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어요. 나는 증언자야. 증거는 아직 남아있어. 정심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까지 14시간 남았어요. 안전 콜백 전화가 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혜린이 전화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심 대신 받을 수도 있었고요. 정심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빼앗겼어요. 클라우드 파일도 삭제됐죠. 종이 증거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USB는 아직 경비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은 은행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 봉투 원본은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병원 진료 기록은 남아 있었죠. 증거는 사라지지 않아. 형태만 바뀔 뿐이야. 정심은 교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었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자신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어떻게 버틸까? 혜리는 아침부터 정심을 감시할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을 거였죠. 전화도 못 받게 할 거고요. 정심은 대화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린이 조급해지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마치 포기한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러다 오후 5시가 되면 안전 콜백 전화가 올 거예요. 그때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정심은 거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였어요. 혹시 이걸로 전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혜린이 밤새 전화선을 뽑아놨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일어나 전화기로 다가갔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전화선은 살아있었어요. 정심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하면 안 됐어요. 혜린이 깨어날 수 있었죠.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심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모아 봉투에 넣었어요. 증거는 아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죠. 새벽 6시 집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심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눈밑이 퀭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아침 8시 혜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정심을 봤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정심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린이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심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혜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이 편히 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전 10시 도윤이 출근했습니다. 혜린도 나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정심이 보는 앞에서요. 새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을게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혜린이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았어요. 집 안에 갇혔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죠. 비밀번호를 몇 개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창문을 봤어요. 3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정심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리면 됐어요. 안전 콜백 전화가 올 거예요. 그때 전화를 받으면 되는 거였죠. 정심은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6시간 30분 남았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면 안 됐어요. 침착해야 했죠.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정심은 물을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4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돌아온 거였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님 잘 계셨어요? 응, 좋네요. 오늘 저녁은 제가 일찍 해드릴게요. 혜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심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5분. 1시간 45분 남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정심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에게 말했죠. 30분만 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혜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죠. 오후 4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오후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심은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혜린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전화기로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혜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심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혜린을 똑바로 쳐다봤죠. 네, 저는 며느리예요. 어머님은 지금 주무세요. 네, 건강하세요. 괜찮습니다. 혜린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정심이 다가갔어요. 내가 받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혜린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심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심은 계속 소리쳤죠. 저 갇혀 있어요. 문이 잠겼어요. 도와주세요. 혜린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상대방은 들었을 거예요. 혜린이 정심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구청 복지과였지? 안전 콜백 전화. 내가 신청했어. 정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 끊기 전에 다 들렸을 거야. 내 목소리. 혜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당장 와. 문제 생겼어.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심과 혜린은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린이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었죠.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구청에 신고했어. 안전 콜백 전화 왔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정심을 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하게 여러 번 눌렸어요. 혜린이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경찰이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혜린과 도윤이 서로를 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혜린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안전 확인 전화에서 도움 요청 있었다고요. 어르신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정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정심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여기 갇혀 있었어요. 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 경찰관이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을 봤어요.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본인 동의 받으셨나요? 혜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정심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혼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여자 경찰관이 정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남자 경찰관은 거실에 남아 도윤과 혜린을 지켜봤죠. 방 안에서 여자 경찰관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스피커 검색 기록, 바뀐 약, 사라진 돈, 위조된 위임장, 찢어진 증거, 빼앗긴 휴대폰, 모든 걸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USB에 다 저장했어요. 경비실에 맡겨뒀거든요. 여자 경찰관이 메모하며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경찰관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상황 파악할 때까지 어르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혜린과 도윤에게 말했어요. 일단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자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학대 전담팀 지원 요청합니다. 현장 조사 필요해요. 40분 후 2명의 수사관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였고 한 명은 형사였어요. 그들은 정심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심은 모든 걸 반복해서 설명했죠. 경비실에 USB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가져와도 될까요? 네, 김 반장님께 맡겨뒀어요. 사회복지사가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10분 후 USB를 들고 돌아왔어요.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로그, 전력 그래프, 은행 거래 내역, 약 사진, 타임라인 문서. 형사가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이 자료들 모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살아있었어요. 형사가 도윤과 혜린을 봤습니다. 두 분 지금부터 진술 받겠습니다. 분리해서 들을 거예요. 혜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저녁 7시 거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앞에 앉아 USB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정심 옆에 앉아 메모를 했죠. 도윤과 혜린은 각자 다른 방에서 경찰관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정심에게 돌려 보였어요. 어르신, 이 타임라인 문서 보세요. 날짜별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네요. 화면에는 정심이 만든 표가 떠 있었습니다.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모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어요. 각 사건마다 관련 파일 이름도 연결돼 있었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인이 필요해요. 어르신 동의 없이 이체된 거라면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약 문제,
이건 심각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니 병원에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의로 다른 약을 바꿔 넣었다면 상해 혐의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위조 위임장 문제도 있어요.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니까 문서 위조죠. 정심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법의 절차가 시작된 거였죠. 형사가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사진이었어요. 이거 편의점 CCTV 확인하면 누가 출력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새벽 2시면 손님이 많지 않을 테니까. 네, 여자분이었대요. 30대 정장 입은. 정심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메모했어요. 1시간 후 형사가 정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자분은 어디 계세요? 지우는 유치원 선생님 댁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혜린이 데려다 줬어요. 사회복지사가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4살이면 보호가 필요한 나이예요. 부모님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에 있으니 괜찮아요. 상황 정리될 때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어르신이 돌보실 수도 있고 친척이 계시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우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오후 9시 형사가 도윤과 혜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경찰관과 함께 나왔어요.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혜린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진술 내용 확인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출국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출국 금지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재산 관련해서 금융거래도 일시 정지됩니다. 법원 명령 받아서 진행할 거예요. 혜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정심을 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여기 계시기 불편하시죠? 임시보호시설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 제 집이에요. 여기 있을래요.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저희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심은 명함을 받아 꼭 쥐었어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정심, 도윤, 혜린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됐어. 정심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너희는 너희 방에 있어. 나는 내 방에 있을게.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정심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죠. 3월 9일. 경찰 출동. 증거 제출. 조사 시작. 나는 이겼다. 아니, 싸웠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정심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의 눈물이었어요. 정심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예요. 조사가 계속될 거고 절차가 진행될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정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법이 작동하고 있었죠. 정심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증거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기록이 진실을 말해줬죠. 김 반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록은 사람을 지켜준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초여름 저녁 6시 마포구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정심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지우가 있었죠. 4살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나뭇잎을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예쁘네, 지우야. 정심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의 옷은 새 것이었어요. 맞는 사이즈였죠. 정심이 직접 사준 옷이었습니다. 정심의 무릎 위에는 새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오늘의 사실 3가지. 정심은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 날씨가 맑았다. 오후에 비 올 확률 30%. 둘. 지후와 공원에서 30분 산책했다. 지우는 나뭇잎 5개를 주었다. 셋.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두부 반모, 애호박 1개 사용. 정심은 펜을 멈추고 자신이 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사실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이었죠.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할머니는 왜 자꾸 적어? 기록은 마음의 안전벨트니까. 안전벨트? 응. 차 탈 때 매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기록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지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은 수첩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한 길 고르기 연습.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 안 받는다. 어른한테 말한다. 두 번째, 집에 혼자 있는데 문 두드리면 안 연다. 경비실에 전화한다. 세 번째, 무서운 일 생기면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한다. 정심과 지우는 매일 저녁 이 연습을 했어요. 안전한 선택을 고르는 연습이었죠. 지우는 처음엔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진지했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기술이었죠. 지후야, 오늘 문제 낼게. 누군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야 해?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해요. 잘했어. 그리고 어른한테 말해요. 선생님이나 경찰 아저씨한테. 정말 잘했어. 정심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시는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게요. 공원 벤치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심의 옛 제자였죠. 3년 전 연락이 닿았었습니다. 선생님, 지민아 왔구나. 제자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주 상담 일정이에요. 수요일 오전 10시하고 금요일 오후 3시. 고마워, 지민아. 제자는 이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정심의 사건을 담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원봉사로 정심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법률 상담 연결, 서류 작성 도움, 심리 상담 예약. 정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선생님,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민이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정심은 작게 웃었습니다.
36회 전 교단에 섰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자신을 구할 거라는 걸요. 지민아,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용기예요, 선생님.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정심은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후의 손을 잡았죠. 지후야, 집 갈까? 응, 할머니. 세 사람이 공원을 나왔습니다. 정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있었으니까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정심은 가방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새 수첩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늘의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도 기록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사실을 적을 겁니다. 말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억은 왜곡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아요. 정심은 이제 알았습니다. 기록이 자신을 지켰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라는 걸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지후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어요. 손을 꼭 잡고 단단하게 놓치지 않으려고요. 할머니, 내일도 공원 갈 거야? 응, 갈 거야. 그리고 또 기록할 거야. 나도 할래. 나도 적을래. 그래, 지우도 하자. 같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석양 속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